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청교도 사회는 생각과 행동의 영역에 어떤 사회의 규범적인 한계를 정해놓고 여기에서 벗어난 일체의 일탈에 대해서는 관용은커녕 혹독한 징계를 일삼았던 매우 편협하고 냉혹한 사회였죠. 이처럼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솔직히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볼 때 보스턴 사회는 은닉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죄의 은닉이든 혹은 헤스터의 주장처럼 자기 생각의 은닉이든 간에 이런 것을 은닉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개인은 어쩔 수 없이 이중적 인간이 되기 쉽다.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율법과 규범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이상적 사회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은 역설적으로 의선적 인간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일례로 도덕적 순결을 그토록 강조했던 조선시대가 우선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청교 사회의 생활방식이 면면을 묘사하면서 호수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청교도 사회에서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혹독한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수준이 지금보다 그 옛날이 더 높았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벌하겠다. 가장 좋은 사회는 인의 예지, 신의 믿음, 사랑 이런 거 갖고 하는 것이고, 사회 규범을 만들어 놓고 예를 지키라는 거지. 예의를 지키고 그것이 무너지면 법으로 처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뭘까? 이 법을 정해놓고 이 선 아래로 가면 너는 깜빵 가는 거야. 이 법치 사회. 이거는 뭐냐면 도덕적인 규정을 만들어 놔도 그냥 대충 어기는 자가 있는데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안 어기면 괜찮고 법을 어기면 처벌하고 이런 사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덕이 더 타락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치 사회를 보면은 내가 나쁜 생각을 해도 법만 안 어기면 돼. 그런 사회. 어떤 법이 꼭 도덕인 사회도 있죠. 조선시대처럼. 이런 사회에서 뭔가 한계를 거놓고 이 이상을 안 어기면 돼. 이런 사회에서는 오히려 위선적인 행동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여기서 잠시 딤즈데일 목사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실 사회와 개인의 갈등이란 관점에서 볼 때 딤즈데일 목사도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목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실상 헤스터 못지않게 사회적 압력에 노출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청교도 사회를 대변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는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던 청교도 사회의 공권력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즉 그는 헤스터와 같은 죄인을 다스려야 할 입장에 있는 목사로서 불륜을 저지른 것이다. 이 경우 사회의 대변자인 목사 딤즈데일은 헤스터와 사랑에 빠진 인간 딤즈데일을 심판하는 일종의 자학적 징벌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따라서 그는 작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직질, 철야, 단식을 자신에게 가하는 등 헤스터에 비해 비교적 훨씬 혹독하고 예민한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자신에게 내재화된 사회적 압력의 직접적 희생자인 셈이다. 어떤 면에서 목사는 헤스터보다 더 불행하다. 리빗의 말처럼 그래도 헤스터는 고독하게 지내면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었지만 딤즈데일은 사회의 포로 신세인 것이다. 프리즈너 오브 소사이어티인 것이다. 이 같은 죄를
지었지만 헤스터와는 다른 식으로 고통을 당하는 목사는 베임의 지역처럼 어쩌면 헤스터와의 대조 및 비교를 위해 제시된 인물인지도 모르겠다. 부연하면 헤스터가 그들 관계를 도무지 악한 죄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에 반해 목사는 씻을 수 없는 죄라고 확신했다. 헤스터는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죄인이나 내면으로는 독립심이 강한 자유사상가라 할 만한 한데 반해 목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이나 내면적으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죄인이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죄는 드러난 데 비해 그의 죄는 감추어져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남녀의 대조적인 역할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죠. 자, 필자가 보기에 또 한 가지 차이점은 헤스터가 이중적이긴 해도 위선자는 아닌데 반해서 딤지데일은 위선자라는 것이다. 그의 위선을 독자는 경멸할 수도 아니면 동정할 수도 있다. 목사는 자신이 아주 비열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요 극악무도한 죄인이요 사람들이 침을 뱉어도 될 만한 만큼 역겨운 사람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간악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의 설교를 들은 신도들은 자기 영혼을 바닥까지 살피는 지상의 성자라며 더욱 존경할 따름이었다. 주목할 점은 목사는 자신의 이러한 애매한 고백이 신도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화자는 교활하지만 뉘우치고 있는 위선자가 아닌가 하고 첨언한다. 딤지데일을 위선자로 낙인 찍는 주된 요인은 그가 죄인이면서 매우 존경받는 목사로 행세한다는 그의 이중성이다. 사실 그가 감동적 설교를 하고 목사로서 본문에 충실한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죄의 고백인데 실상 목사의 상황에서 고백이 쉽겠는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보스턴에서 목사로 명성을 쌓아온 장래가 촉망되는 목사가 그리고 당시 목사로서는 최고의 명예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축하 설교를 의뢰받을 정도로 존경받는 목사가 그것을 포기할 각오가 없이는 자백하기 어려울 것이다. 솔직히 이럴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도 그는 설교단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내려오지 않겠다는 다짐도 수없이 했다. 또 깊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밤샘 채찍질 단식 등으로 얼마나 자학을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런 경우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죄에 관대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죄를 합리화하기도 한다. 주목할 것은 딤지데일은 7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 더 올려서 보죠. 여기서 우리가 그의 죄를 합리화해 보자. 헤스터는 남편이 죽었으리라는 소문이 나 있었던 여인이다. 버젓이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의 불륜은 적어도 그 당시로서는 아니었다. 칠링워스는 펄이 태어난 지 서너 달 되어서야, 즉 헤스터가 보스턴에 온 지 2년이 넘어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또 딤지데일은 기혼자도 아니었다. 결혼한 목사도 아니었죠. 또 목사에게 독신을 요구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만약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두 가정이 파탄날 것이므로 지탄받아 마땅한 불륜일 것이다. 만약 20세기 유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헤스터가 임신을 했을 때 목사는 그간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하겠다고 발표하면 설사 1년 후 칠링워스가 나타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일단락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목사가 고백을 못하는 것은 그의 부도덕성 혹은 용기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도저히 고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보스턴 사회의 특수성 때문이라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유럽이었더라면 약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끝나버렸을 죄의 고백이 17세기 중반 보스턴에서는 한 인간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갈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은 그 사회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계율을 통해 정죄를 일삼는 사회로서 개인의 이중성과 의존을 낳기 때문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처럼 생각과 행동의 일탈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에서 솔직한 자기 표현은 어려울 것이다. 헤스터가 자기 생각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청교도 사회로부터 떨어진 호젓한 숲속에서뿐이며 그것도 무쇠같이 엄격한 여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딤지데일에게 뿐이다. 헤스터는 숲속에서 매우 수척해진 목사를 만나 그의 고뇌를 해결할 방법이 그렇게도 없느냐고 다그친다. 목사는 자기가 죽어서 이 낙엽 밑에 묻히는 것 외에는 칠링워스에게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대답한다. 헤스터는 결국 목사에게 함께 보스턴을 떠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성격상 도피, 복수에 불타는 칠링워스의 눈을 피해서가 아니라 강력한 사회로부터 연약한 개인의 탈출이라는 의미에서 도피가 될 수밖에 없다. 딤지데일에게 도망가자고 제안하고 설득하는 그녀의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고 불쾌해 보일 수도 있다. 그것은 자선 순회의 회원인 것처럼 그동안 지역사회에 헌신해온 그녀의 모습과는 맞지 않는 예상 밖의 이기적 제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의 따가운 눈총은 헤스터를 해안가 외딴 집으로 내몰았고 이곳에서 그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유로운 사색에 열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거버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헤스터의 입장을 상술하고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녀는 목사와의 일로 자기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결과 얻은 딸 펄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로 믿기까지 했다. 또 그 일은 진실한 감정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으므로 자신의 본성에 역행한 것도 아니다. 또 그 죄는 사회에 큰 폐해를 입힌 반사회적 죄악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녀로서는 자기를 엄격하게 징벌한 그 사회의 권리도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순수한 이성에 기초한 자유로운 사색의 결과 이런 확신에 도달했다면 목사와의 도피는 그녀로서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아니었을까 한다. 더욱이 헤스터는 더 이상 열정과 애정이 깃들 것 같지 않을 정도로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변모를 일으키는 마술이 손길이 닿기만 하면 언제라도 여자가 될지 모른다고 작가는 암시한 바 있다. 숲속에서 대담한 제안의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듯 호수는 바로 다음 장 넘치는 햇살에서 그런 제안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간의 사회적 소외가 헤스터를 목사는 꿈도 꾸지 못할 자유로운 사색으로 이끌었으며 그래야 헤스터는 사회적 편견과 간섭을 떨쳐버리고 기성제되며 체계를 비판할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의 운명과 팔자는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려는 경향이 있었다. 중글자는 다른 여성들이 감히 밟을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도 좋다는 통행권과 같았다. 치욕, 절망, 고독 이런 것들이 그녀의 스승이었다. 비록 준엄하고 무모한 스승이었지만 말이다. 그것들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또한
크게 잘못 가르쳐 주기도 했다. 호수는 헤스터의 도피 결심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암시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스승이 잘못 가르쳐 준 것 가운데 하나가 도피 결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숲속에서 모자를 벗고 머리를 풀어헤쳤을 때 고운 머릿결에 햇빛이 찬란했다는 대목은 마치 자연이 그녀의 미모와 용기를 축복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헤스터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냐의 여부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나 우리 논의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관심은 추록 후의 헤스터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데 있지 않고 그동안 사회적 압력에 의해 본의 아니게 억눌려왔던 자신의 열정을 표출했다는 데 있다. 그녀는 사회의 억압적 모랄에 항거하면서 이제 자신의 열정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헤스터의 계획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은 쉽게 예견된다. 물론 칠링워스의 회방 때문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딤지데일 자신에게 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헤스터가 탈출하고자 하는 바로 그 청기도 사회와 따로 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작품 전체를 통해 그가 청교도 사회의 윤리와 이념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회의를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목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의 범주를 벗어나는 경험을 일찍이 해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욕정에서 저지른 단 한 번의 죄를 제어하면 말이다. 그 일 이후 그는 병적으로 굴돌이 그리고 세심하게 자신의 모든 감정의 움직임과 생각 하나하나를 감시해 왔다. 당시 성직자들은 사회의 맨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만큼 더 사회의 규칙과 원칙 그리고 심지어 편견에 얽매여 있었다. 그는 소위 걸어다니는 청교주의 그 자체인 것이다. 그는 목사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는가 하는 생각에만 집착할 뿐 목사도 목사이기 이전에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이다. 헤스터의 계획에 대한 딤지데일의 동의가 충분한 사고를 거치지 않고 헤스터의 강요에 의해 충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도망의 실패 가능성을 높여준다. 헤스터와 합의하기까지 목사는 숱한 내면 갈등을 겪었을 테지만 고도는 이거를 상세히 기술하지는 않는다. 테지만 결국 오랜 세월 극도의 고통을 받아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고 또 고통스러운 가책으로 마음이 혼미하고 혼란스러웠던 까닭에 그만 도망가기로 결정을 한다. 요컨대 심약해진 목사가 헤스터의 집요한 설득에 굴복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를 괴롭힌 양심이 잠시 휴지 상태에 들어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가 숲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체험하는 일련의 불경스러운 충동을 설명해 준다. 일례로 목사는 자기에게 거의 숭배에 가까운 존경심을 갖고 있는 한 집사를 길에서 만났을 때 그에게 성찬식에 관한 불경스러운 말이 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아야만 했다. 평소의 목사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이런 일들은 그의 생각과 감정의 세계에서 일어난 혁명적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들이며 내면의 왕국의 왕조가 바뀌었거나 도덕률이 완전히 바뀌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혹은 극도의 정신적 갈등이나 흥분으로 인해 숨어있던 무의식이 가시화된 경우이거나 혹은 프로이드 이론을 빌리면 잠재의식 속의 금지된 욕망이 검열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의식의 세계로 표출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아무튼 목사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몇 해만 해도 처음으로 자려올 수 있었다.
이전의 자아는 사라지고 그 대신 다른 자아가 숲속에서 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마음의 검열이 강화된다면 아무리 도피의 길이 순탄하고 활짝 열려 있다 해도 목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도피 계획이 실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목사에게 있다. 헤스터는 나흘 뒤 출항하는 배편에 새 좌석을 예약했는데 이를 눈치챈 칠링워스도 한 좌석을 예약했다는 사실을 경축일 행사장에서 우연히 선장에게 듣고는 크게 낙담한다.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군악대를 앞서온 행렬이 시작됐다. 이때 교부들의 행렬에 끼어 자랑스럽게 지나가는 딤지대리의 모습을 보면서 헤스터는 자기와 목사 사이에 참된 유대가 불가능하다는 야릇한 절망감을 맛본다. 한번 보죠. 그때 숲속에서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정말 깊이 서로를 알고 이해했건만 그런데 저 사람이 바로 그이란 말인가. 지금 같아서는 거의 모르는 사람 같지 않은가. 그는 화려한 음악에 감싸여 장엄하고 거룩한 교부들이 행렬에 끼어 자랑스럽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세상 지위에 있어서도 그녀가 다가가기 어려웠지만 너무나 달랐던 그의 생각을 회상하면서 그를 바라보았을 때는 더욱 그리워했다. 모두가 한낱 망상이었으며 아무리 그 꿈이 생생했다 하더라도 목사와 자신 사이에는 진정한 유대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헤스터는 크게 낙심했다. 또한 헤스터는 여자였던지라 그가 그 둘만의 세계에서 그처는 완전히 발을 뺄 수 있었다는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자, 헤스터의 심리가 드러나 있죠. 목사의 입장에서는 변형이 일어났는지 몰라도 이것은 헤스터가 보기에는 거의 배신에 가까운 것이었다. 선거 축하 설교를 마치고 형대에 오른 목사는 숲속에서 우리가 꿈꾸듯 세웠던 계획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지 않아요? 라고 묻지만 헤스터는 결코 긍정하지 않는다. 몰라요. 모르겠다고요? 더 나으냐고요? 그래요. 이게 우리 모두 죽는 거로군요. 펄도 함께요. 목사가 칠링워스의 회방을 미리 알았다는 암시는 어디에도 없다. 즉 그는 칠링워스 때문에 도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설교 후 자기 죄를 고백하리라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사의 방해가 없었더라도 헤스터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근본 원인은 목사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같은 죄에 대해 헤스터 목사는 어찌 생각이 그렇게 다른지 살펴보았는데 사실 두 사람의 차이는 율법주의자와 자유사상가 혹은 반계율주의자의 차이인 것이다. 청기도 사회에서 목사를 떼어내어 함께 도망하려 했던 헤스터의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는 적과의 동침인 것이다. 자연인으로서 두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도 사회적 맥락과 상황에서는 두 사람의 결합은 불가능하다. 영원히 함께 살 수는 없나요? 하는 그녀의 절규는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랑에 대한 확인일 뿐이다. 처음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던 청기도 사회는 이번엔 그 대변인인 목사를 통해 아물지 않을 상처를 다시 한번 가하고 있는 셈이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죄와 참회 그리고 구원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보는 평자들은 대체로 헤스터의 진정한 참회는 목사가 죽고 난 다음에 있었다고 보며 그 단서를 마지막 장 결론에서 찾고자 한다. 헤스터는 여러 해 후 보스턴으로 다시 돌아와 자유의지로 죽은 글자를 다시 가슴에 단다. 그렇다고 보스턴 사회에 대한 그녀의 생각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헤스터는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담해 주었다.
또한 그녀는 이 세상이 성숙하여 좀 더 밝은 시대가 오면 새로운 진리가 밝혀질 것이고 그때 남녀 간의 모든 관계가 상호 행복이라는 좀 더 굳건한 토대 위에 확립될 것이라는 자신의 굳은 신념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녀가 돌아온 것은 자기 인생의 사랑과 치욕의 흔적이 새겨진 곳에서 삶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 또 유일하게 사랑했던 딤지데일의 곁에 묻히고 싶은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좋은 글자에 얽힌 사연이 전설이 되어버린 그녀의 말년에는 이 작품의 앞부분에서 그녀가 사회에 대해 느꼈을 분노는 많이 가라앉았겠지만 사회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예언자 연구의 저자 패터슨에 의하면 현존하는 사회 체제에 대한 반응 양식으로 보아 지성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즉 예언자적 지성과 사제적 지성이 있는데 전자는 왕으로 대표되는 권력구조에 대해 부단히 비판하는 지성이라면 후자는 권력의 편에서 현존 질서와 세계 체계를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헤스터 역시 교부로 대표되는 청교도 체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언자적 지성의 일면을 느낄 수 있다. 헤스터는 어쩌면 앤 허친슨과 손을 맞잡고 어떤 종파의 시조로서 우리 역사에 이름을 남겼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어떤 면에서는 예언자가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청교도의 토대를 전복하려 했다고 당시 준엄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어쩌면 기꺼이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녀는 한때 자기가 예언자가 될 숙명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스스로 부질없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예언자가 되지는 못했다. 호소는 그녀의 열렬한 사색과 정신적 에너지는 폴을 교육하는 데서 분출구를 찾았던 것이며 만약 폴이 없었더라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헤스터는 추놓고 외적으로 규범적 인간으로 살아왔고 사회에 대한 불만과 반항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사회적 따돌림과 치욕 속에 살았던 7년을 통해 그녀가 준비했던 것은 바로 청교도 사회로부터의 도피라는 소극적 행동 계획이었다. 한마디로 그녀의 비판과 반항은 철저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그녀가 약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청교도 사회가 그만큼 강력했다는 상대적 의미에서다. 근면과 인내 그리고 금욕과 절제 등을 강조했던 청교도 생활 양식은 빅토리아 왕조의 중산층에게 세속적 성공을 선사했듯이 신대륙 개척의 초석이 되었고 미국 발전의 동력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건설한 초기 보스턴 사회의 엄격한 계율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제한할 뿐 아니라 뭘 개성화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 공동체 건설에는 역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민의 자유가 담보되지 않는 이상사회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만약 청교도들이 꿈꾸었던 것이 바로 법과 계율 그리고 베르구스이 말하는 닫힌 도덕의 힘을 빌린 청결한 사회의 건설이었다면 그러한 닫힌 사회는 종교적 명제를 실현한 사회일지는 몰라도 인간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이상적이지도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튼 미국은 그런 사회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자, 이 뒤에도 이제 쭉 있는데 여기 한번 그다음 보죠. 청교도 사회의 이념은 인간성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것은 청교도 정신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하나는 인간성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며 둘째는 인간성이 엄격한 계율을 통해 통제될 수 있다는 신념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이념이 시행되기까지에는 철저하지 못했던 만큼 역사에도 이름을 남기지 못한 에스더 같은 많은 무명 예언자들의 희생이 필요했는지 모르죠. 이 뒤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뭐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3, 4, 5번까지 해서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논문을 쓰다가 이 뒤에도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죠. 자, 어쨌든 뭐 이 사람의 논문이고 그래서 썩 그 짜임새 있는 규모 있는 논문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일면으로 이 논문을 한번 읽어봐 주기 바라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시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학교 E클래스에 들어가서 그 E클래스에 리포트로 A4 용지에 한 두세 장씩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작가를 공부해야 되겠죠?